NH투자증권 조현주 책임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알려주시죠. 네, 코스피 기술적 반등 좀 이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순매도가 3거래일째 연속 지속되고 있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5월 말부터 국내 기관의 저가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매물 출회에 따른 수급 공백을 좀 메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또한 1170원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달러화 인덱스가 97.04포인트까지 하락한 것이 원달러 환율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FX 선물 시장에 반영된 그 7월 FOMC 금리 인하 확률이요. 지난 3일 58.3에서 6일 67.7%까지 상승을 했고요.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94%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7월과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땠나요? 네, 아시아 증시도 페드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금리 인하 발언으로 마찬가지로 한국과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홍콩,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단오별로 휴장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0.5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재개되면서 엔고가 다소 주춤했던 부분이 수혜로 좀 작용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저희 SM 가지고 왔고요. 6.17%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주가치 증대 기대감이 6거래일째 상승세를 견인했던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핵심 사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과 일본의 그 F&B, 식음료 관련 사업에 적자만 제거해도 2018년 SM 영업이익은 15%가량 늘었을 것이고 또 이들 적자 회사가 정상화되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 대비 한 36% 정도 더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식음료, 적자 산업에 대한 매각 성장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배당까지 세 가지를 핵심 사안으로 꼽으면서 주주 가치 증대감이 SM의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 견인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 다음 주에는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이 조금은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연준이 적극적인 정책을 대응하면서 이에 대한 가시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6월달 FOMC 전까지는 안도 랠리가 좀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일에서 9일 G20 정상회담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완화적 스탠스를 취하는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중국 인민은행 총재인 이강을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영원히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광주형 일자리 후보로 유력한 경북 구미시가 오늘 LG그룹을 찾아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구미시가 투자 유치 의향서를 LG 측에 제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오늘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 유치 의향서를 LG그룹에 제출했습니다. LG화학 측은 제안을 받고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빠르면 이달 안에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고 조인식도 열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두 번째 광주형 일자리가 구미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네요. 네, 구미형 일자리가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두 번째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유력한 후보지로 구미 외에 군산도 유력했지만요. 이번 투자유치 의향서 제출로 구미와 LG화학 간 본격적인 협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구미형 일자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 확정이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구미형 일자리가 확정되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세워지고 2차 전지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단지도 함께 조성됩니다. 구미시는 LG화학이 조 단위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예상됐던 대로 한진칼 주가 급등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고 조양호 전 회장 지분 상속세 규모 얼마로 추산됩니까? 네, 총 상속세 규모는 당초 최소 2천억 원대 초반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현재 더 올라서 2천억 원대 중반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세율 50%를 적용했을 때 단순 계산한 최소 금액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고 또 드러나지 않는 부동산이나 현금 등 다른 자산이 있다면 상속세액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주사인 한진칼 주가 급등이 영향을 미쳤죠. 맞습니다. 고 조 전 회장은 한진칼과 주식회사 한진 또 대한항공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속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분은 고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17.84%입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한진칼 주가가 낮아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지난 2달간 강성부 펀드, 즉 KCGI의 지분 늘리기와 또 소송 공세로 주가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따져보면 조 전 회장 별세 전인 4월 초보다 한진칼 주가가 8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때문에 한진그룹 유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한진칼에서만 최소 2,1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안 기자, 이제는 상속세 신고가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오는 10월 초까지 상속세 납부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이명희 전 1호 재단 이사장과 3남매 등 유족 간 지분 분배 결과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에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다시 관료 출신 인사가 협회장직에 오르게 됐는데 산적한 난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위 힘 있는 관료 출신을 선택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이번 여신금융협회장 선거 어느 때보다 치열했는데 결국 관료 출신이 낙점이 됐군요. 네, 이번 제11회 여신금융협회장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10명의 지원자가 몰렸는데요. 여신협회는 지난달 30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포함해 3명의 예비 후보군을 짰습니다. 회추위는 면접과 투표를 거쳐 김 전 사장을 최종 단독 후보자로 낙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네, 관료 출신이 다시 협회장직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도 여전하다고요? 네, 민간과 관료 출신 후보자들을 놓고 협회 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선임 과정에서 카드업계 노조인 사무금융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관료 출신 회장 선임에 반대하고 관료 출신 인사가 선출되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추위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 출신 인사인 김 후보자를 선택했는데요. 카드 수수료 인하와 마케팅 비용 축소 등 카드업계에 쏟아진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 출신의 힘 있는 인사가 대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자는 오는 18일 열리는 협회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차기 협회장에 최종 선임될 예정인데요. 임기는 오는 2022년 6월까지로 3년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현재 성동조선해양이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가 법원에 채권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이 성동조선 노조가 매각과 관련해서 법원에 직접 의견을 전달했다고요? 네, 성동조선 노조 측은 매각에 실패할 경우 법정 관리를 풀어 채권단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법원이 이 같은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추가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4조 원 이상을 지원했음에도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자 일부 금융기관들은 채권단을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노조가 이런 의견을 내놓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앞서 지난해 10월 첫 매각에 실패한 이후 올해 2월 2차 시도에도 매각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세 번째 매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까지 예비 입찰을 하고 오는 13일 본입찰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가 법원에 채권단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요청을 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앞으로 노조 측의 계획은 뭔가요?
네, 성동조선 노조 관계자는 파산만은 막아달라는 취지에서 제3의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채권단은 콕 집어 말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채권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3의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오는 13일 본 입찰 이후 과정을 살펴보면서 향후 대응 계획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전으로 굳어져 세계 경제가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제임스 맥코맥 국가 등급 부문 대표는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상반된 태도를 고착화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D램 반도체 가격이 오는 3분기 예상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D램 익스체인지는 3분기 D램 가격 하락폭을 당초 10%에서 최근에 최대 15%까지로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스마트폰 등 제품 출하량이 줄면서 하반기에도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0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떨어졌습니다. 다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급매물이 소진되는 등 호가가 오른 탓에 낙폭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강남구는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고 강북권에서도 마포구가 4주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최근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도 커지면서 이색 렌털 업체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현장 모습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저는 2019 코리아 렌털쇼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렌털 제품 하면 가전제품을 생각하실 텐데요.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등 가전제품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독특한 이색 제품이 렌털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휴대용 공기청정기인데요. 휴대용으로 휴대하면서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서 제품이 휴대용으로 공기청정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옆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제 옆에 있는 가전제품은 집에서 직접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가전제품인데요. 이렇게 캡슐 하나를 물과 함께 넣고 25일간 두면은 신선한 채소를 이렇게 집에서 무농약으로 길러서 바로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환경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에게 환경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에게 자동 환기창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관련 업체의 말 들어보시죠. 저희 제품은 창문을 닫고도 환기가 가능한 창호 부착형 환기 시스템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에서만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할인 행사부터 다양한 체험 행사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명을 렌털하는 램프홈의 경우 제휴카드 계약과 함께 렌털을 하면 최저 0원의 이용이 가능한데요. 대형 전자의 경우 이번 박람회 상담 부스에서 렌털 계약을 하면 30에서 45%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업체들도 특가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해운권 추첨을 통해 가전제품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100원에서 시작하는 경매로 알뜰 이벤트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알뜰 렌털 서비스도 있으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19 코리아 렌털쇼는 오는 9일까지 일요일까지 이곳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으니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르노 삼성에 무슨 일이? 르노 삼성 자동차의 조합원 상당수가 파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 르노 삼성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지금 노조집행부의 파업 선언에도 공장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에 따르면 부산 공장 임직원 2,200여 명 가운데 68%인 1,500여 명이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노조 조합원 기준으로는 1,800여 명 중 1,100여 명인 61%가 회사에 나왔습니다. 앞서 노조가 전면 파업 지침을 내린 지난 5일 오후에도 900여 명의 야간 가운데 300여 명이 남아서 공장 라인을 가동을 한 바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도 엔진 생산 라인에 특근 근무자 69명 가운데 67명이 출근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네, 권 기자, 노조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저조한 파업 참가율은 노조 집행부의 강경 노선에 대한 조합원들의 거부감과 피로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집행부가 전면 파업이라는 강수를 내놨지만 공장이 가동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장 가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조합원들의 임금이 영향을 받은 것도 참여율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함께 꼽힙니다. 계속되는 파업이 회사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노조 내부에서 고개를 들며 파업 동력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됩니다. 네, 아무래도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 상당수가 출근을 했지만 공장은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또 르노 삼성은 르노 본사가 위탁을 한 닛산 로그의 생산 물량에 크게 의존을 하는데 이 계약이 오는 9월에 끝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내년에 출시될 르노 본사의 SUV 신차인 XM3 이 물량을 받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네. 르노 본사는 부산 공장 대신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에 위탁 생산을 맡길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새 물량을 받지 못하면 부산 공장은 가동률이 40%까지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권 기자,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네, 노사는 지난 5일 교섭에서 공동 선언문에 담길 문구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측은 노조는 평화 유지를 선포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노조의 기본권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파업에 참가한 횟수에 따라서 임금 단체 협상 타결금을 차등을 해서 지급해 달라는 요구 등도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노사는 그러면 교섭을 계속 이어가기로는 했나요? 네, 회사는 노조 집행부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네. 말했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회사의 전향적인 제안이 나올 때까지 전면 파업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르노 삼성 노사가 1년째 접점을 못 찾는 사이에 올해 누적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5% 가까이 줄었고 수출 실적은 반토막이 나서 협력 경제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허그, 분양가 상한 규제.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 심사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책정은 안 된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렇게 바뀐 기준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수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먼저 심사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고 왜 바뀐 거죠? 네, 지금까지는 서울과 과천 등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새로운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보증 심사 기준에 이른바 110% 룰이 적용돼 왔습니다. 주변에 1년 이내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나 준공된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10% 이내로 분양가가 책정돼야 심사를 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주변 아파트 분양가나 평균 매매가를 넘지 못하도록 바꾼 겁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다 강남 재건축 단지 등에서 분양가가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대만큼 시장에 이 안정이 되는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네, 인기 지역일수록 그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같이 들어보시죠. 이미 강남권의 기존 주택의 매매 가격이 최고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을 넘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주변에 매매가 단지가 많을 경우에는 분양가를 저렴하게 견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선을 최대 10%포인트 낮춘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주변 단지들의 가격이 이미 너무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격 통제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겁니다. 네. 한편에서는 공급 물량이 줄고 후분양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준 변경으로 후분양이 늘어나는 등의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분양을 하려면 건설사가 초기 자금 조달을 알아서 해야 되는 등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네. 강남권이나 과천 등 입지에 대한 자신감이 큰 재건축 단지들에서 후분양을 검토 정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추진까지 하기에는 당장 1, 2년 뒤의 시장 상황도 예측하기 어려운 등 시행사가 떠안아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번 분양가 인하는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거라는 주장은 비약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같은 옵션을 유상으로 돌리는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는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분양가가 내려가면서 또 로또 청약이 다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보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소비자의 잉여가 커지는 만큼 청약 경쟁률은 다소 높아지겠지만 기대하는 만큼 획기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또 청약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비자 부담이 줄어서 청약자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라서 미계약 물량을 현금 부자들이 주워간다는 이른바 줍줍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분양시장에 이미 규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규제 지역에선 9억 원 이상 주택에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안 되고 지난해 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도 무주택자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소폭 낮아진다고 해서 당첨 가능성이 있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재계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GN 후 시간입니다. 김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주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총수에 오른 후에 국제 무대에 성공적으로 올랐다고요? 네, 지난일 국제항공운송협회인 IATA의 연차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총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조 회장은 협회의 연간 활동 보고서 등 회원사들이 모여 논의하는 과정 전반을 이끌었습니다. 또 협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과 전 세계 항공동맹체인 특하이 팀의 의장도 됐는데요.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후계자임을 대내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네, 이 본인을 둘러싼 추측들에 대해서도 직접 이야기를 했죠. 네, 한간에는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상속을 두고 남매 사이에 갈등설이 흘러나왔는데요. 조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족들과도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합의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부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늘리고 있는 KCGI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한진칼의 주주이고 큰 대주주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까지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는 최소 2천억 원대 중반이 될 전망인데요. 최근 KCGI의 지분 공세로 주가가 오르면서 한진칼의 상속세만 2,1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KCGI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흔들기에도 지금 나선 모습이에요. 네, KCGI는 법원에 한진칼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원태 회장의 선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검사인을 서짐해 따져본다는 겁니다. 이에 한진칼은 적법한 절차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KCGI는 한진칼의 회계장부 열람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조 회장으로서는 회장으로 데뷔전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KCGI의 원투펀치를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얘기해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말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일 화성 사업장을 찾았는데요. 사장단 회의를 열어 불확실성이 커진 경영 환경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수위가 높아지고 대외 환경도 나빠지면서 내부를 다잡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회의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삼성전자에서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소식도 들려왔어요. 네, 삼성전자는 글로벌 IT 업체인 미국 AMD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차세대 그래픽 프로세스 기술기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일정 비용을 내고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들어가는 AMD의 최신 그래픽 설계를 활용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모바일 경쟁력을 높일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AMD는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인데요. 따라서 향후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제품 생산 일부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한편 철강업계 쪽에서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이번 주 바쁜 행보를 보였다고요? 네, 지난주 중국 생산 현장을 살핀 최정우 회장은 이번 주에는 이제 국내 현황을 챙겼는데요. 특히 철강업계 수장으로 최근 불거진 조업 정지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대제철은 최근 안전 밸브를 풀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로부터 10일간 조업 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는데요. 포스코도 포항과 광양제철소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처분을 사전 통지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오염물질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제재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업 중단으로 손실도 막대하다는 입장인데요. 최정우 회장은 철강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집행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처분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조업정지 문제와 함께 포스코 회장으로는 노조와 갖는 첫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 등 난제도 풀어야 해 최정우 회장의 행보는 더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100원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샤프 3698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제20회 철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쇳물을 처음 생산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쇳물을 생산할 때 쓰이는 게 바로 고로, 쉽게 용광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철강업계가 지자체의 고로 중단 통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고로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됐다는 이유인데요. 철강업계는 사실상 제철소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노 교수님, 이 고로라는 게 제철소의 핵심 설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아는 이제 용광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 이제 철광석하고 코크스 같은 걸 녹여가지고 1,500도씨 이상으로 이제 고열 가해서 이제 쇳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설비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가스나 수증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1년 내내 유지하니까 이걸 몇 개월에 걸쳐서 한 번씩 정비를 위해서 이제 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배출 가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국내에 이 고로 설비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고를 운영하고 있죠. 포스코는 이제 포항, 광양에 있고 네. 현대제철은 당진에 있는데 전체 합쳐서 한 12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된 게 분리더라는 겁니다. 분리더 개방으로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동 교수님, 환경단체의 주장은 합당한 건가요? 예, 일단은 뭐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거니까 뭐 배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그렇지만 이렇게 늘상 배출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고로의 정비랄지 또 다른 이제 고로 생산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환경단체에 따르면 일산화탄소나 메탄과 같은 부산가스 그리고 각종 분진이 발생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 동 교수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환경에는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예, 일단 그 고로의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거지만 그 전체 배출되는 양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산화탄소나 또 메탄 같은 탄화수소류가 이제 배출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원래 철강을 생산할 때는 철광석하고 그다음에 석탄에서 만들어지는 코크스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환원 분위기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완전히 산화가 안 된 이제 불완전 연소 생성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일상적인 대기 물질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불완전 연소 생성물로 인해서 좀 유독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인체에도 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겠죠? 예,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여기 이제 완전히 타고 난 다음에 잔류물 자체가 있고 또 이걸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가스를 이렇게 넣어주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이제 가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일부 조금 우리 우려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환경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 철강업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배출물에 대해서요. 노 교수님, 이 업계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이런 그 고로를 운영하는 데서 오염물질 배출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지금 이제 현재 고로 운영하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에서는 뭐 1조 가까이를 들여서 그걸 방지 시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지금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나오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정확하게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철강업계 얘기로는 이런 그 정비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잔류 가스가 2000cc급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한다고 할 때 열흘 정도 운영하는 뭐 그런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업 정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한다고 할 때 지자체라든지 또 환경단체 또 회사 이런 데서 같이 나와서 좀 정확한 그런 이 잔류가스라든지 이것이 인체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해보는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업계에서는 오염물질이 있더라도 극히 소량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네, 현재 그렇게 네. 좀 이제 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회사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측정 중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 브리더의 밸브를 개방하는 과정이 적법했냐 이런 건데요. 환경단체에서는 이 브리더가 비상 상황에서 여는 것이다. 아니다. 뭐 단순 청소를 위한 브리더 개방은 위반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 교수님, 이 주장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브리더를 이제 이게 정비 목적으로 이제 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선진국이 될수록 이런 이제 비정상 상태에서 이렇게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또 필요한 방지 시설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배출 허용 기준을 몇 ppm이다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그런 성질의 네. 거지만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체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방지 시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유독 가스가 성분이 뭐가 있는지 또 주변 환경이나 작업자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통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방지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대기환경보전법을 좀 찾아보니까요. 네. 이게 그 31조 1항 2호에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 장치나 네. 가지 배출관 등을 성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아. 그 단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단체 얘기는 네. 이런 브리더를 여는 행위가 금지된 행위다. 네. 본문에서 얘기하는 네. 예, 그런 얘기고 철강업체 얘기는 이 철강업체 특성상 아. 아까 얘기한 단서 조항이 적용돼야 네. 한다. 그런 네,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그 보도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네. 찾아보니까 이게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철강업계 얘기는 이 브리더를 여는 것이 네.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배출하는 그런 공정이다. 네. 세계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브리더를 거쳐서 배출가스를 배출하더라도 이 방지 시설을 거쳐서 배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배출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동 교수님, 아까 보니까 아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대기환경보전법, 이 방지 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지만 단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서 때문이라도 가능은 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예, 그게 이제 그 관행상 그걸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네. 있고요. 뭐 이런 철강 시설 외에도 우리가 석탄 화력 발전소도 그렇고요. 또 폐기물 소각 시설도 그렇고 이게 이제 가동 초기에 온도가 안 올라간 상황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정도는 이제 배출이 되더라도 또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주변의 이제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거나 또 인체에 많은 피해를 준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제 방지 시설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경우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비정상 상태에서 배출되는 것도 이제 배출은 배출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명확히 해서 이제 배출량이 많거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상당히 주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방지 시설을 하는 식으로 또 서로 협의가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분리더에는 저감 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있어서 더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예, 그 분리더뿐만 아니라 네. 우리 석유화학 공정에다 보면은 이렇게 추가로 발생한 가스나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세이프티 밸브라는 개념인데요. 네. 안전상의 목적으로 이렇게 공정에서 이제 이렇게 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일시적으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철강과 같이 워낙 큰 이제 시설에서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소지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 이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 교수님, 이 저감 장치와 관련해서도 철강업계가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철강업계에서는 그런 이제 브리더를 열어서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배출가스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네. 근데 그게 대부분의 수증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미미하냐 좀 과다하냐 네. 영향이 그런 것도 좀 엇갈리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브리더를 열 때도 저감 장치를 통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총매전을 네. 통해서 이제 한번 공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철강업계에서는 그것들을 그런 저감 장치를 거치지 않고 네.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게 이제 환경업체 주장인 거죠. 네. 환경업체 주장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만약에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경제적 손실도 막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브리더 문제가 이제 와서 불거졌는지 그게 궁금해지는데 동 교수님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예, 과거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이 석유 정제하는 이제 플랜트 보면 밤에 막 불꽃도 많이 나오고 또 냄새도 나는 거 이런 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시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 대두되고 네. 많은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렇게 넘어갔던 이런 이제 일상적인 이런 오염 문제가 다시 이제 문제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도 그렇고 이 산업체도 그렇고 사실 그 상시적인 배출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배출되는 이런 이제 배출원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이제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사회가 미세먼지 같은 걸로 또 민감해지니까 더 그런 면이 없잖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지금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에서 열흘 조업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노 교수님, 사실 열흘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데 작업 환경을 고려하면 업계 피해가 꽤 커진다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로는 1년 365일 내내 이제 운영이 된다는 네. 것이거든요. 정비를 위해서 잠깐 쉬는 기간을 빼면은 정비를 위해 잠깐 쉬는 기간이 뭐 잘 짧으니까 쇳물이 굳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열흘간 조업을 완전히 정지하면 쇳물이 굳어가지고 다시 재가동하는데 엄청난 또 손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언론 보도만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치 않았는데 이 대기환경보전법 보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 개선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하거나 아니면 개선 명령이 효과가 도저히 없을 때는 이제 조업 네. 정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선 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걸 불이행했기 때문에 조업 정지를 내렸는지 네. 아니면 개선 명령도 하지 않고 바로 조업 정지를 내렸는지 그건 또 좀 불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시도지사가 봤을 때 해당 지자체장이 봤을 때 이것을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제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된다면 네. 일단 개선 명령을 내리고 아마 업체에서도 이런 문제는 지금 같은 미세먼지가 엄청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은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작정 산업시설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개선 명령을 충분히 내리고 그에 대해서 불이행할 때 조업 정지 명령을 내려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 법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네. 배출 부과금을 징수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조업 정지 명령을 내릴 때 그에 가름해서 네. 또 2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업체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뭐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최후 수단으로 조업 정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행정처분이 너무 성급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보도만 보면 개선 명령을 내리고 네. 나서 그것이 불이행했기 때문에 했는지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동 교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개선 명령이 있었던 건지, 뭐 곧바로 조업 정지에 들어간 건지 이거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그 사실 뭐 이렇게 그 우리 노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네. 이제 이 개선 명령을 먼저 내리고 준비 기간을 주고 네. 그다음에 불이행했을 때 이제 조업 정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순서인데 네. 이제 이번에 이제 바로 이제 개선 조업 정지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더라도 이게 이제 뭐 법에 이렇게 명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이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네. 또 업체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관행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바로 이 조치가 바로. 나오니까 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뭐 주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제 조치가 나온 걸로 보고 네. 그래서 어떻든 그 빠른 시일 내에 네. 이제 어떻게 새로운 조치를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업체에서는 이게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비정상 상태에서 배출되는 것도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좀 뭐 개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실제로 여기서 이제 오염 물질이 나온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정말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게 뭐 생각이 나름이지만 그게 이제 어떤 추가적인 비용으로 또 생각해야 될 건지 이 필수적인 어떤 한 청산 비용의 일부라고 보여야 될 것이 그런 이제 지각 차이는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어떤 선진국 대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배출 자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것도 한 이제 투자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철강 업계 쪽에서도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노 교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돼야 될 걸로 보십니까? 좀 잘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산업 발전, 경제 발전이 최우선이었으니까 네. 조금 공해가 있고 뭐 오염물질 배출이 있어도 뭐 참고 견뎌야 한다. 이건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올해 여름에 봄에 봤지만 겨울 봄에 봤지만 네.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생존 자체가 문제인 거죠. 네. 경제 발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제 그런 이 브리더를 열어서 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저감 장치를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조금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럼 분명히 충분히 그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됐어야 되는 거죠. 저도 보면 이제 서해안 쪽으로 이게 가다 보니까 야, 도저히 이런 데서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숨을 쉬는 건 뭐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네. 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제 이런 제철소에서 이렇게 배출가스 이게 배출하는 것이 그런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그걸 줄이는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이제 행정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지사들도 배출 부과금이라든지 과징금 처분함으로써 업체 스스로 이런 걸 저감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네. 그걸 도저히 하지 않을 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조업 정지를 해야 되는 거,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동일 교수 그리고 동정인 교수와 함께 이번에 철강소 둘러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도와 충북, 경북 북부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비가 내린 탓에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과 비교한다면 3도가량 높지만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며 폭염 수준의 더위는 아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진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 대부분 25도로 웃돌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27도, 인천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강릉의 아침 기온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구름 많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주와 대구 16도로 시작해 대구의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비즈플러스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